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림널스 강사 안정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드림널스표 N클래스 첫 강의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셨군요.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N클래스를 공부를 하던 수험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고 또 어떠한 마음인지도 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우리 드림널스가 이제 현지에 있는 미국 강사 선생님들 어렵게 모셔와서 정말 좋은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N클래스 시험 합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하실 것은요, 너싱 리더십 앤 매니지먼트 3강이에요. 미국에는요, 한국과 다르게 이제 간호법이 있고 업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안전하게 프랙티스를 하실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미국에서 있는 cultural issue라든지 legal issue, 법적인 이슈 이런 게 무엇인지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이 3강 공부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N클래스 강사 안정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랑 이전에 다른 강의 같이 한번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Nursing Leadership and Management 강의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생님, 미국에 가면은 의료 소송도 엄청나게 많다던데 제가 그런 일에 당하면은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사고를 칠까봐 무서워서 운전면허를 안 따시나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방어 운전을 잘 하고 어떤 것이 이제 위법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잘 지켜나가면요, 안전하게 프랙티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미국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주별로 간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안전하게 프랙티스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제 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실제로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시빌은 미국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너스 로돈다 버트 씨가 있는데, 이 분은 이제 part of the team providing treatment at 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 Vanderbilt University Medical Center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대학병원 중에 하나예요. 여기 다니고 있던 로돈다 버트 씨가 찰스 머피라는 환자에게 투약을 잘못해서 환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Murphy died after inspection reports say Vought administered paralytic drug라고 한 말이에요. 이거 마취제죠. 마취제를 instead of medication used to treat anxiety. anxiety라고 하면 불안이죠. 항불안제를 주려고 했는데 마취제 paralytic drug를 줘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aortic valve stenosis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가 생긴 부분이 어딥니까? 여기죠. aortic valve가 여기예요. 혈액이 박출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문이 너무 작은 거예요. 원래는 대동맥 판막 직경이 2에서 한 3cm 정도 됩니다. 꽤 크죠?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활짝 열려야 되는데 점점 여기에 뭔가 달라붙어요. calcification이 되면서 이렇게 mild, moderate, severe aortic stenosis가 됩니다. 그럼 원래 2, 3cm 열려야 되는 게 1cm도 안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심장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밑에 호스 그림 한번 보실까요? 플루가 이렇게 쉽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컨제스천이 되니까 여기 밑에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게 되겠죠. 이게 바로 좌심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심실에서 애프터로드가 올라간다는 말은 그 뜻과 같은 거예요. 대동맥 판막을 열기 위한 힘이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애프터로드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left ventricle pressure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left atrium pressure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left atrium pressure가 올라가면은 이제 pulmonary congestion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은 폐에서 산소화를 마친 혈액을 좌심방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left ventricle에서부터 정체가 생긴 거예요. 이미 정체가 생기니까 그 전에부터 이미 다 차곡차곡 다 쌓여서 다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pulmonary congestion, pulmonary hypertension이 나타납니다.
자, 이 aortic valve stenosis는 대동맥 판막의 석회화 그리고 협착 때문에 생기고요. 그래서 대동맥으로 박출하는 forward pressure의 저항이 훨씬 더 커지는 질병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장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프레셔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에어타 입장에서 어떨까요? 대동맥 입장에선. 자, 대동맥 입장에서는 혈액이 충분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구멍이 너무나 작아졌기 때문에 전신 서큘레이션을 할 수 있는 혈액량 자체가 예전만큼 많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인으로 올라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dizziness, 심하면 faint, 기절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희진 강사입니다. 저는 뉴욕 카디악 서저리 ICU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미국 마취 전문 간호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에요. 이 드림널스 앵클렉스 강의에서 총 4가지 파트를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perioperative nursing, 두 번째는 뉴로, 세 번째는 리너, 마지막으로 eyes and ears problem 같이 공부해 볼게요. 이 부분에서는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후에 어떤 너싱 케어를 해야 되는지 perioperative nursing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파킨슨병 환자 증상을 알아볼게요. 우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우선 이런 증상들을 TRAP이라는 약자로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주요 증상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증상 먼저 보시면 resting tremor예요. 몸이 떨리는 증상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resting이죠. 자, 가만히 있을 때 몸이 떨리는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파킨슨 진단을 받을 때 환자한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disappear with voluntary movement, 그러니까 중요한 특징이죠. 환자가 가만히 있을 때는 몸이 떨리는데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떨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coccygeal rigidity, 그러니까 톱니바퀴성 강직이라는 뜻이에요. 근육이 뻣뻣하게 강직 상태를 보이는데 만약에 환자 팔을 천천히 안으로 굽혀보면 이렇게 톱니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저항감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저항감이랑 같이 환자가 아주 짧은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achynesia라고 나와 있어요. 운동불능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A가 붙으면 뭔가 없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키네시아는 운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나 운동을 못한다는 거죠. 운동불능증이라는 거죠. 아니면 브레이디가 붙으면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이나 아니면 움직임이 아주 느리다는 말이죠. 그래서 환자가 움직이고자 할 때 cannot initiate movement readily라고 했어요. 움직임을 시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행동이 느려지고요. 환자가 옷을 입거나 아니면 단추를 채우거나 이런 모든 행동이 점점 둔해지고 느려지는 증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postural instability. 자세가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보행을 할 때, 환자가 걸을 때 hurry, 약간 재촉하는 듯한, 서두르는 듯하게 보이고 또 shuffling은 이렇게 자세가 걸을 때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또 short step gait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주 좁은 보폭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RAP이라는 약자로 증상을 외울 수가 있고요. 또 이외에 다른 증상들을 보시면 akinesia of facial muscle, 그러니까 얼굴 근육들도 잘 못 움직이게 돼서 이게 masked facial expression, 마스크처럼 이게 표정이 없는 듯한 얼굴 표정이 되고요. 그리고 병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difficult swallowing and speaking이라 그랬어요. 중요하죠. 자, 음식을 삼키거나 말하는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침을 흘리기도 하고 아니면 흡인의 위험성이 커지기도 하고요. impaired balance and coordinat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나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tendency to stoop, 자꾸 구부정한 자세로 있거나 아니면 shuffle while walking 해서 걸을 때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죠? and an increased risk of fall 해서 낙상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증상 보실 때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서 증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상중 간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마취 전문 간호사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ABG, 플루이드, 전해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다이아베티스와 관련된 이멀전시 증상 두 가지가 있죠. DKA 그리고 HHS가 있습니다. DKA는 타입 1, HHS는 타입 2.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와 관련된 차이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약어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Diabetic Ketoacidosis DKA는 타입 1에서 발생하죠. Dehydration. Dehydration이 왜 발생하나요? Hyperglycemia로 인해서 Osmotic Diuresis, 삼투성 이뇨가 발생하죠. DKA 같은 경우에 혈당이 250 이상이 됩니다. 중요하죠. K. 키톤이 발생하고 메타볼릭 액시도시스로 인해서 하이퍼르케일리미아가 발생합니다. 키톤이 쌓이다 보니까 쿠스마 레스피레이션이 발생하고, 쿠스마 레스피레이션은 호흡의 깊이가 깊고 빠른 형태의 호흡이죠. 키톤으로 발생한 메타볼릭 액시도시스를 보상하기 위해서 쿠스마 레스피레이션이 발생합니다. A. 메타볼릭 액시도시스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하이퍼르케일리미아도 발생하죠. 어떤 종류의 메타볼릭 액시도시스인지 보니까 애니온 갭이 있는 메타볼릭 액시도시스입니다. 또한 아세톤 향이 나죠. fruity smell이라고 합니다. Hyperosmolar Hyperglycemic State HHS 다이비릭 타입 2에서 주로 발생하죠. H. High Blood Sugar 혈당이 높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을까요? 600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DKA가 250 이상이었죠? DKA보다 훨씬 높습니다. Hyperosmolality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삼투성 이뇨가 발생을 하면 디하이드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혈액에 있는 오스모랄티가 올라가겠죠. 정상치가 280에서 300인데 HHS가 발생하면 33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S. 혈당 수치가 이렇게 높으니까 당연히 삼투성 이뇨가 발생을 하고 DKA보다 더더욱 심각한 탈수 증상이 발생하겠죠. 대체적으로 HHS가 DKA보다 증상이 조금은 간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률을 볼 때 아주 심각한 탈수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HHS가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더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봤던 그런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DKA와 HHS를 비교를 해볼게요. DKA는 타입 1. 인슐린이 아주 부족합니다. 갑자기 발생하죠. 안녕하세요. 미국 정신 전문 간호사 고세라입니다. 저는 한인 MP 최초로 투게더 멘탈 헬스 클리닉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원해서 현재 환자를 활발히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UCLA에서 간호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드림 너스 앤 클렉스 정신건강 간호 분야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정신과 간호의 핵심 지식을 그리고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간호사 여러분들의 NCLEX 시험 패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과 건강 간호 관련해서 앞으로 8강의를 진행하게 될 고세라 정신 전문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신과 관련해서 강의는 앞으로 8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강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문제를 풀고 각 핵심 내용들을 정신과 관련해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면서 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강의는 Foundation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인데요. 일종의 말하면 정신건강 101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담당 간호사가 정신건강병동에서 환자들과 소통하는 초보 간호사의 행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초보 간호사의 발언으로 볼 때 효과적인 치료적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추가 지도가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인가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지도, 여기 위에서 보면은 Novice nurse indicates a need for additional guidance.
이거 보면은요, 질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추가 진료가 필요한 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당신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당신의 이웃이 당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것은 별로 그럴듯하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가 되었다면 최근의 직장 상실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의자를 부수었죠? 여기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번의 실마리는 왜?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강의 첫 번째 강의에서 배울 거는요. Nurse Client Therapeutic Relationship인데요. 이게 뭐냐면 간호사와 환자의 치료적 관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성간호 강의를 맡은 지수인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자, 일단 저희 여성간호학은 크게 세 단원을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대단원에서는 임신부터 분만 직전까지 산정간호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고위험 산모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고위험 산모가 되는지, 그리고 태아와 엄마의 그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정을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첫 시작이니만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자, 저도 수강생분들 너무너무 믿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을 꺼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도록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또 저를 믿고 여성간호학을 학부생 때 좋아하셨든 안 하셨든 이제 싹 잊어버리시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와 같이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팅! 자, 우리 파트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antepartum 그리고 intrapartum 그리고 postpartum and newborn 이렇게 갈 건데요. Electric fetal monitoring이라고 그 우리 fetal monitoring 그 그래프 읽고 이제 뭐 그런 걸로 이제 certified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붙여봤어요 한번. 자, 그래서 우리 퀴즈 볼게요. 퀴즈. 자, 1번 태아순환에서 the patent foramen oval과 ductus arteriosus가 발견되는 건 정상이다. 이거는 이제 난원공 개존인과 그리고 동맥관이 발견되는 것은 뭐 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랑 같이 배우면 되니까. 그리고 2번 임신한 산모들의 신체 변화를 고려했을 때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가 가장 안전한 자세이다. 자, 1번은 true. 맞는 말이고요. 2번은 틀렸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시겠으면 저랑 같이 배워보면 되고요. 혹시 정답을 또 다 맞추신 선생님들이라면 저랑 같이 reinforce, 조금 더 강화,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 강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너싱 멘토 소피아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미국 뉴욕주에 있는 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외래 소아과, 소아 홈케어로 만든 너싱 커리어를 시작한 후 병원에 입사해서 일반 med-surg, 소아 pediatrics, 뇌전증 에필랩시가 합쳐진 큰 병동에서 근무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외래 수술과 회복실까지 다양한 임상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했던 부서들은 모두 소아 환자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어떤 메디컬 컨디션을 어떤 식으로 케어를 했는지, 그리고 NCLEX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지 다양한 팁들을 공유했으니까요. 저희 함께 재밌게 피디아트릭 너싱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러면 곧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Psychosocial Development Theory by Erik Erikson. NCLEX가 사랑하는 에릭슨의 발달 과정 부분이죠. 말씀드렸다시피 NCLEX에서는 그냥 이 나이대에 어떤 발달 단계가 있는지 대놓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그 나이에 따라 이런 발달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간호사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응용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는 만 나이로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한국도 만 나이 도입했다고 하죠. 만 나이로 생각을 하시고 특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꿨거나 굵게 표시를 했거나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 이 부분 특히 더 많이 집중을 해주세요. 자,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저는 infancy, 이제 처음 태어나면서 18개월까지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basic conflict가 내가 보호를 받고 있나? 내가 안전한가? 이런 걸 테스트하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trust versus mistrust.
신뢰와 불신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가 이제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우면은 오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오나? 계속 이런 걸 테스트하면서 이런 신뢰와 불신의 베이직 컨플릭트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한 주 양육자가 일관적으로 같은 사람인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기들이라면 가능하다면 same primary caregivers, 같은 간호사나 또 의사가 계속 assign 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로 toddler이라고 부르는 18개월에서 3살까지의 영아들입니다. 이때는 이제 다 아기들이 내가 할 거야, 내가 해, 내가 이러면서 자율성이 생겨지고 이 자율성이 길러지지 않게 되면 여기서 이제 쉽게 수치심을 느끼고 shame and doubt, 의심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한국 어머님들 사이에서 18개월이 왜 18개월인지 알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자율성이 생기면서 독립심도 생기고 셀프 컨트롤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면서 또 인디펜던스랑 셀프 컨트롤이 잘 형성이 되는 시기고 창피함을 알게 되면서 보통 이때 배변 훈련도 합니다. 이건 또 더 자세하게 나중에 들어가 볼게요. 이제 또 3세에서 6세 유아들은 preschooler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때 이제 주도성을 갖게 되면서 initiative, 슬슬 이제 가족 내에서 내 존재감에 대한 목적 의식도 생기고 purposeful within family and exploring outer world. 바깥 세상을 이제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sense of purpose.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아직 어린아이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6세에서 12세 사이 school age 친구들은 학교를 시작하면서 성실하고 근면함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industry, 그 다음에 이제 주 양육자뿐만이 아니라 이웃분들, 학교에서 이제 만나는 선생님들, 반 친구들 이제 점점 그 체계를, 자신만의 세계를 넓혀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유능감에 대한 감정을 발달하고 이 경험이 부족하게 되면은 inferiority,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근면함과 열등감이 베이직 컨플릭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에서 18세, 이제 10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뭐 다들 아시죠? 이제 사춘기이기도 하고 친구가 전부이고 다인 시절. 이제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고 작은 거 하나에 많이 울고 웃고 하던 시절이죠. 근데 이 나이 때는 그게 발달 사항에 따른 당연한 겁니다. 이제 이때 나이 때 identity versus role confusion. 이제 자신의 정체성, identity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고 그걸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알아가면서 그게 만약에 잘 형성이 안 되면 나의 역할에 대해서 난 어떤 사람이지 이제 혼동감이 생기는 겁니다. role confusion. 이때 이제 10대 친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친구들과 어울리는 socialization. 그리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fit in 하는가? 내가 이 아이들과 잘 어울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one is building sense of self and personal identity. 내가 이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따지면은 소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엔클렉스가 에릭슨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넣어봤어요. 이제 18세부터 만 40세까지 early adulthood or young adult, 만 40대까지 약 우리는 이제 꾸준히 누군가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친밀감을 빌드업하게 되고 그 사람들 간의 사랑이든 연민이든 우정이든 이렇게 강한 감정으로 이루어진 관계들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basic conflict 그 나이 때 하는 것이 intimacy versus isolation.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게 잘 안 되면은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양윤 강사입니다. 오늘은 피부 질환을 가진 대상자 간호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엔클렉스에서는 화상, 욕창, 피부암에 관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외에도 세균성,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이 자주 다뤄집니다. 문제는 보통 사진, 일러스트를 보여주고 그 피부 질환을 유추한 다음에 그 치료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저희 PPT에 있는 사진을 잘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킨 디지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3문제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A client is admitted to the emergency department with partial thickness burns. The nurse can anticipate the physician ordering potassium IV for electrolyte imbalance. 정답은 false입니다.
보통 인체 내 세포에는 포타슘이라는 전해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화상으로 인해서 이 세포가 파괴되면서 혈관으로 포타슘이 유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칼륨 혈증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포타슘 IV를 더 주게 되면 포타슘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first입니다. 두 번째, another client is brought to the ER with partial thickness burns on the anterior chest and lower legs. The nurse should place a cooling blanket.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false입니다. 보통 화상이라고 하면은 뜨거운 열에 노출되었잖아요. 차가운 물건으로 치료해야 될 것만 같은 오해를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화상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쿨링 블랭켓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체온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쿨링 블랭켓이 아니라요, 웜 블랭켓을 적용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the nurse assesses the skin of the client with psoriasis. The treatment states that the patient should avoid exposure to the sun. 정답은 false입니다. 이 psoriasis라고 하면은 건선으로 표피세포가 과하게 자라서 각질이 생기는 질병인데요. 오히려 이 psoriasis를 앓고 있을 때는 바이타민 D 보충제를 먹어야 되고 이 광선 치료를 해줘야 되는 만큼 특별히 선을 피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부의 구조와 기능 보겠습니다. 먼저 protect tissue, 조직을 보호하고요. 박테리아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sensory perception, 감각 기능이 있고요. 노폐물, 수분을 땀 형태로 배설해서 체온 유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synthesis of vitamin D, 또 바이타민 D 합성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epidermis, dermis, hypodermis가 있습니다. 이 에피더미스에는 각질 생성 그리고 피부 보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 피하 지방 보시면 하이퍼더미스에는 체온 조절, 전리한 작용, 충격 완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